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돈 거래에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이 채권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재판 청구하고요. 상대방이 다투지는 않고 액수는 뭐 3천만 원 넘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해가지고 간편하게 민사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다투면 당연히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돈을 돌려받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액수도 많고 상대방이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경우가 있거든요. 즉 사기죄로 저 사람이 자기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나를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안 갚고 있으니까 이건 사기다, 이래서 고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 돈을 빌려서 못 갚고 있으면 그건 사기죄가 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 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해서 그의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이것이 이제 사기죄인데요. 거기에 기망이라는 것이 이제 구성 요건입니다. 그 기망의 경우에 이 기망이 이런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에 있어서는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빌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판단의 시기는 언제냐면 돈을 빌릴 당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릴 당시에 이를테면 나에게서 1억 원을 빌리면서 사실은 그 사람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미 그 사이에 뭐 2억 원이나 빚을 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런데 또 나한테 1억 원을 빌려갔다. 그래서 못 갚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2021도 7942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고 있어요. 사기죄가 성립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관계에서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것은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지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 채무자가 전화로 이제 채권자에게 돈을 좀 융통해 달라고 했습니다. 빌릴 데가 없는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 사람이 3억 5천만 원이나 빚을 졌고요. 그때 당시에 월 수입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1심, 2심 법원에서 다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도 없는데 이렇게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빚을 졌으니까 당신은 이것은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는 거니까 사기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에 비록 부채를 많이 짓고 있긴 했지만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때 바로 갚지 않아도 될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내가 힘들다, 이런 사정을 알렸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 채무자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점을 대법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그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미 당신이 속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풀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무자가 신용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기망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고, 또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부채는 있었지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 갚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채무가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없다. 갚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많았던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후에 사정이 변경돼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벌이가 월 200만 원으로 줄어든 건 그 후에 사후에 일어난 일이다. 행위 당시 돈을 빌릴 당시에서는 그 신용 상태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런데 어렵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이렇게 그런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사기죄를 논할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이제 대법원에서 최근에 이제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민사 문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한 것이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돈 거래를 하신다고 한다면 돈 거래를 확실하게 뭔가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뭐 인적 담보라든가 물적 담보, 즉 보증이나 또는 무슨 다른 저당이나 가정기 담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서 이렇게 돈을 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기회되는 대로 그 담보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은 그 영어의 오남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말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월 9일은 또 한글 날이기도 하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저는 외국을 다니면서도 우리나라 같이 우수한 그 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느끼고 세종대왕께서 이러한 글을 만들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우리말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를테면 무슨 간판이나 어떤 명함이나 이렇게 쓰면서도 꼭 거기다 부가해서 영문으로 좀 써야지 이제 품위가 있어 보이고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단체에 새로 생긴 단체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위원이어서 회의를 갔습니다. 창설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CI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Corporate Identity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무슨 로고라고도 하죠. 그 상징물 그것을 정하는 이제 디자인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를 했는데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하나는 이제 그림으로 다 이렇게 한 게 있고 하나는 그 기관의 영문 이름을 따가지고 그 알파벳으로 이제 형상화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알파벳으로 형상화한 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니셜만 따가지고 첫 글자만 따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도 찾아보고 원래 이건 법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지금 법률은 다 우리말로 다 수록이 되지만 영문으로도 번역이 돼서 법제처에 가면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영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영문이 아직 안 올라 있더라고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우는 그럼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했느냐 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해서 그 영문으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 이건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자체를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영어는 공용어니까 같이 쓰면 좋죠.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자기 명함에도 쓰고 또 아니면 간판에도 쓰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 쓰는 건 좋은데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겠다. 번역어를 정확하게. 즉 영어를 쓰는 거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또는 영어가 공용어니까 외국인들이 봐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엉터리로 번역을 해서 쓴다거나 틀린 어법에 틀리게 한다거나 이건 안 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우리 글 우리말에 대한 어법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흔히 잘못 쓰인 말 중에 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조어법상으로 말하면 우리 어법상으로는 먹을 거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쉽게 한다고 사람들이 먹거리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표준어처럼 사전에도 지금 올라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언어를 혼탁하게 하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듣는 것은 너가라는 말이 있어요. 너가. 이게 말이 맞습니까? 너는 그냥 2인칭 대명사인데 너 할 때는 그건 맞습니다. 이건 너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맞고요. 그런데 주격 조사가 붙어서 하면
내가가 돼야 되는데 어찌해서 너가 되고 너가 합니까 너가. 그런 걸 아무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맞는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은 제대로 어법도 생각하지 않고 너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심지어 어떤 강연하다가도 강연자가 그런 말 쓰기도 하고 뭐 방송에서도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우리말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차제에 우리말도 잘 쓰고 외국어를 꼭 써야 된다면 외국어도 정확한 걸 쓰고 이렇게 해서 언어 생활을 정작 바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